안녕하세요. 이노 판례 세 번째 시간 10페이지부터 한 4개 정도의 판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7월 28일 판례는 정부 출연금 전액 환수 당했으니까 침입적 처분이죠. 그래서 취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 A급 판례이고요. 쟁점은 양가로 1번 대상 처분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근데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과 두 번째 선행 처분과 그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 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 처분은 언제 전속하게 되느냐, 그게 쟁점이에요. 첫 번째 처분 판단하는 방법은 일반적 추상적이 아니라 개구직 이어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익에 일반적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제 그런 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판례에서 이제 주목할 점은 요 불분명한 경우 그에 대한 불법과 선택의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 예컨대요, 환수 처분을 받은 상대방 갑이다. 갑이면 갑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이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이제 고려하면 이제 신뢰보호, 갑의 신뢰보호라는 이제 관점에서 이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행 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변경하면 선행 처분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법리죠. 그래서 선행 처분도 후행 처분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그다음에 후행 처분은 선행 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두 개의 처분이 그대로 존재한다. 이 판례와 비교되는 저 뒤에 1748례를 보면 아시게 되겠고, 이 판례는 이제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실질 변경. 선행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내용의 판례예요. 자, 그래서 1차 통지, 이 판례의 경우에는 1차 통지, 환수 통지를 했는데 주요 부분을 2차 통지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처분이다. 그럼 선행 처분은 소멸하고 이제 후행 처분, 2차 처분만, 2차 통지만 처분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핵심적인 내용만 보면 밑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통지서에는 종전 통지와 별도로 환수 금액을 심의 의결했다 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심의 의결했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참여 제한 환수 처분을 한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 새로운 제재, 조치에 통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실질적 변경이라는 이제 사실관계가 환수 통지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이런 기간이 19년 7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22년 7월 18일까지였는데 19년 11월 8일부터 22년 11월 7일까지로 그래서 실질적 변경이다. 환수금 납부 기한도 19년 8월 2일까지 해서 19년 11월까지로 변경됐다는 것은 주요 부분의 실질적 내용의 변경이다.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사안 해결을 쓸 때 포섭해서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차 통지일 90일 지난 시점, 불법 기한 지난 시점에서 다시 2차 통지를 하면서 다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고시했다는 것은 피고도 행정청도 이 2차 통지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점도 규범적 판단의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판례에서 써먹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4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피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통지를 하면서 90일 내에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안내한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갑 등에 대해서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 즉 얘는 처분이니까 불복이 있으면 90일 내에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세요, 이렇게 안내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 이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2차 통지에 대해서 처분이 없다고 한다면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는 데 대한 이익을 침해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 이건 이제 법률 용어로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해한다. 그래서 신뢰보호 이익을 침해하니
2차 처분이 새로운 처분이다.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그래서 결론 2차 통지는 신뢰보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규범적 관점에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대법원의 입장이었고, 이제 원심의 입장은 1차 통지에 대한 이의 시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취지일 뿐이다. 그래서 결론, 개구직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했었어요. 그래서 1차 통지를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그러니까 이 처분의 경우에는 아까 선행 처분의 일부 변경이 불가하다. 그래서 2차 통지는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시하는 것인데, 요걸 이제 바꾼 대법원 판례죠. 그래서 이거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이제 대법원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 이제 일부 변경 사례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제 사례집 228페이지 3문에 있는 사시 17년에 나왔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옛날에 대형마트 때문에 지역 골목 상권이 침해된다 하면서 대형 상권의 영업기간, 시간 등을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비군의 군수을은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지정하지 않겠다고 갑 등에게 약속했고요. 갑은 개설 등록을 했고, 대규모 점포, 등록 이후 군수을이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1차 처분은 뭘 했냐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하고 매월 짝수차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다 라는 내용의 1차 처분을 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마트 이런 데다가. 그런데 갑은 이에 대해서 취소를 정했는데 소송 중에 을이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더 2시간 플러스 2시간 더 제한을 늘린 것이죠. 제한 시간을. 그 다음에 의무 휴업일은 짝수차 일요일이다.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내용을 하는 처분, 2차 처분을 했다. 그래서 선행 처분 다음에 이제 변경 처분이 나왔을 때 일부 변경이냐 아니면 주요 사항의 실질적 변경이냐. 그게 이제 법리잖아요. 이 판례의 경우에 여기 제한 시간만 2시간 플러스 된 것이니까 일부 변경에 해당한다. 일부 변경. 그래서 선행 처분은 1차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처분은 영업시간 측면에서 이 변경된 한도 내에서 2차 처분도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 설문 3이죠. 2차 처분으로 1차 처분은 소멸되었으므로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합하다는 이유, 피고 행정청의 주장에 당부를 검토하시오. 왜냐하면 1차 처분은 소멸되었으니까 협의소득 부적합하다는 말은 협의소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법리에 의할 때 1차 처분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뭐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선행처분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의 경우에 이 사례처럼 일부 변경인지, 그 다음에 앞에 판례처럼 주요사항의 실질 변경인지에 따라서 선행처분은 일부 변경이면 소멸해서 협의의 소익이 일부 변경이면 선행처분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소익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판례처럼 선행처분의 주요사항의 실적 변경이면 선행처분은 소멸하니까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익이 없는 것이고, 후행처분이 대상이 되고 그에 대해서 소익이 있다. 이런 법리예요. 그래서 A급으로 봤지만 이런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특 A급으로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 A급, 얘도 이제 A급인데 왜냐하면 이제 노무사에서 소변경이 특 A급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얘도 이제 특 A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얘는 뭐 알고 있는 쟁점이니까 제가 요 결론만 써놨어요.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 그래서 요 판례사는 아니지만 이런 거 판례사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뭐예요?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렸듯이
진료비 전북대학 진료비 지급 청구 신청 거부해서 전북대학 병원이 아니라 서울대학 병원이 진료비 지급 신청을 청구했는데, 만약에 강남구 근로복지공단 A가 진료비 예컨대 1,000만 원 지급 신청을 했는데, 돈이죠, 돈 지급 거부했을 경우에 2월 1일 날 거부했을 때, 그러면 원래는 이 거부하면 진료비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요 B의 권익에 영향을 미쳐서 거부가 처분이라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예컨대 서울행정법원에 이게 서울 사건이니까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여기 B가 이제 서울대학병원이라면, 그런데 변호사가 잘못 착각해서 민사소송으로 진료비 지급 의무 이행성을 잘못 제기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했다. 그런데 4월 1일 날 그러면 잘못 제기된 민사소송을 서울 중앙민사지법 이런 데 제기했다고 하면, 간단하게 민사법원에 제기했다. 서울민사법원에. 그러면 서울민사법원은 요 처분에 대한 관할권이 없어요. 관할권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관할권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소변경 사안이죠. 근데 관할권이 없다면 관할권이 있는 요 법원으로,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돼. 보내는 거죠. 이송 결정을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했다. 6월 1일 날. 그다음에 이송 결정한 다음에 민사소송이 취소송으로 잘못됐으니까 이제 7월 1일 날 소변경했다. 소변경. 여기서 쟁점은 이제 민사소송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할 수 있을지 이제 긍정서를 택했을 때 요 판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죠.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해서 수소법원이, 요 서울 민사법원이 그 항고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해서, 관할을 갖고 있다면 이제 소변경 할 수 있는데, 그 관할법원에 여기 서울행정법원에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했다. 결정하고, 만약에 6월 1일 날 확정된 후 7월 1일 날 원고가 항고송으로 소변경했다. 7월 1일 날. 여기서 쟁점은 요 민사법원의 취소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가,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관할권이 없다고 한다면 관할권이 있는 요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이송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이죠. 이송 결정을 했을 때 요 서울행정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원고가 취소소송으로 소변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쟁점. 관할권이 있는가, 소변할 수 있는가. 소변이 되었을 때, 긍정설에 의할 때, 두 번째 긍정설에 의할 때, 그러면 이제 언제 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인가. 소변경 효과는 구소 취하, 이게 구소고 신소 제기잖아요. 신소 제기. 신소인 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언제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례예요. 그러면 그 항고 소송에 대한 제소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언제냐? 처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왜냐하면 신소는 처음 여기, 소변경 효과가 처음 여기 4월 1일 날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논거는 소변경의 효과, 두 가지 논거 있는데, 두 가지 논거 판례에 의하면 여기 민사소송법이 이제 8조 2항에서 민소법이 준용되잖아요. 민소법에 의해서 이송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요 서울행정법원에 개소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것은 요거죠. 행소법 21조 등 소변경이 있는 경우, 이건 이제 행정소송 사이 소변경인데 이걸 유추한다는 뜻이죠.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처음 소를 제기할 때, 여기 4월 1일 날 소를 제기할 때 이렇게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요 사안의 경우 이송 결정이 확정된 후 소변경 했다면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즉 여기 4월 1일 날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그래서 요것까지 이제 이어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할권이 있는가, 요 서울중앙민사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면 이송 결정을 하게 되면 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소변경 사안, 즉 민사소송을 항고소, 취소소송을 소변경할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쟁점이고, 소변경의 효과로서 요 신소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언제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처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판례예요. 법리를 알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판례는 크게 A급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법리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에요. 덤핑 방지 관세, 우리나라에서 덤핑 방지 관세 부과처분했는데 이제 원고 갑이 취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양가로 1번의 이제 쟁점은 처분, 여기 핵심은 이제 일반적 추상적 법령이, 예컨대 법규 명령이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법규 명령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일반적 추상적 간접적 이어서 원칙적으로 처분될 수 없다. 이게 법리잖아. 원칙은 안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등등급 해지 조례처럼 개구직 처분의 성질을 가진 법규 명령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법리이고, 사실관계의 쟁점, 양가로 2번의 경우에 일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 법인, 그럼 일본 법인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 예컨대 A라고 한다면 A가 이런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이니까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여기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들었으니까 얘가 시행규칙이라는 법규 명령이에요. 형식 시행규칙 법규 명령, 실질도 이런 개구직 국민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규 명령이에요. 법규 명령. 그러니까 요 각 법인이 요 법규 명령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취소송 제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법규 명령은 이게 처분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시행규칙은 일반적 추상적 간접적이므로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대상적 불충족인데, 이제 원심 판단에서는 얘가 처분적 법규 명령으로서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의 잘못이 있다라고 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우리 논무사 시험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나왔을 때 법규 명령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 논무사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었죠? 기존에 수산업 면허가 1만 제곱미터였는데 2만 제곱미터였는데 걔를 1만 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면허 처분을 했을 때 두 가지를 물어봤었는데, 하나는 이 새로운 변경 면허에 근거가 된 법령이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냐. 그럴 때 이제 이 법령은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요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법규 명령이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때 이제 요 중간에 면허라는 집행행위에 개입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일반적, 추상적, 개입을 거친다. 간접적이어서 원칙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법리처럼 이 경우에도 시행규칙이라는 법규 명령이 있으면 중간에 덤핑 방지 관세 부과라는 매개행위, 집행행위가 매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매개하니까 간접적이어서 처분이 아니다, 이런 법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적 법령이 되려면 다른 집행행위, 이런 행정행위, 면허나 그다음에 관세 처분처럼 그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매개 없이라는 말이 직접적이잖아요.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제 간접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법령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간접적인 법규 명령,
법규명령이 이런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얘가 요 사안에 적용하면 요 많은 논거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 핵심이에요. 위 시행규칙은 세간의 행정청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갑 등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그래서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니까 간접적으로. 그래서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론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걸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있다. 이미 기출된 것이지만 의외로 요 법규명령의 성질 행정행위를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점을 사안에 포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장 증명할 자라는 말은 이제 변론주의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주장을 해야 되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실의 전부가 불분명할 때 증명할 자가 누구냐. 입증 책임이죠. 입증 책임. 그래서 요거의 기준이 통설 판례가 법률 요건 분류설이죠. 법률 요건 분류설. 그래서 법률 요건 분류설에 의하면 어떤 규범을 봤을 때 그 규범이 요건이 해당되면 유리한 자가 책임을 진다. 이런 거는 이제 노동법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관계 조정 노동법 그냥 하죠. 노동법 29조의 2항에서 정한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거는 이제 노동법에서 배우시면 되고 그러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 사정을 증명할 자는 누구냐. 유리한 자가 교섭 단위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다. 즉 노동자 측이다. 노동자 측. 요 조문의 경우에는 그래서 요 사안은 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광주광역시가 원고였고 중노위 위원장이 피고였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광역시가 사용자인데 공무원의 경우에 사용자가 원고가 되면 근로자 측은 이제 요 중노위 위원장 측에 제3자의 송창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근로자 측에 이제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호봉제가 아닌 비호봉제 근로자가 있다면 여기를 이제 B라고 하고 여기를 B1이라고 하면 요 B1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의 경우에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것이에요. 주장하고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인가에 관한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죠. 여기 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한 안정적 교섭 체계를 구축하려는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니까 요 B1의 호봉제 근로자의 경우에 교섭 단위 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유리한 자잖아요. 유리한 자니까 그 유리한 자가 분리를 주장한 측이 호봉제 근로자 B1 즉 노조 근로자들이 분리 교섭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라는 법률 요건 분류설의 내용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노동부에서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이 유리한 자가 이거구나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온다면 입증 책임이 이제 무효확인소송에서 나왔으니까 취소소송이 나올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제 26조 변론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주장하지 않았는데 이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을 때의 26조에 이미 변론주의가 제가 보기에는 A급이니까 그걸로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22년도
최신 판례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21년도 판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